사람들로 붐비는 번화가. 그 속에 옷에 피를 묻힌 채 홀로 걸어가는 소년.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아니 지금 배터리가 그리고 그 소년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 저 학생 잠깐만. 이게 뭐야? 피야? 소년을 발견한 경찰이 도움을 주려 하자 아니 그게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제가 사람을 죽였거든요.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소년. 이걸로. 살해 흉기를 보여주며 자수를 하는 소년.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법원에서 인터뷰를 하는 심은석 판사. 결국 소년 법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는 소년부 판사 은석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 왜 소년부 판사를 택하셨습니까?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다음 날 연화지방법원 소년부로 새로 발령을 받은 은석은 연화 초동생 사건 모르는 사람 없지? 첫 출근부터 촉법소년 살인 사건을 맡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핸드폰을 빌려달라는 어린아이를 집으로 유인해 아이를 목을 졸라 살인한 후 시신을 토막내어 유기한 살인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은 만 13세 촉법소년이었죠. 유괴, 살인, 사체 훼손, 사체 유기. 그러나 범인은 촉법 소년. 너무나도 잔인한 방식의 범죄지만 소년은 2년이 최대 처분이야. 소년법의 최대 형량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 사건은 이번 사건도 어디 한번 잘 해보라고. 은석에게 배정됩니다.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은석. 얼마 후 첫 번째 공판. 이름하고 생년월일 백성우 2008년 11월 30일이요. 일단 말해봐 어디. 사건 당일 있었던 일. 구라 하나 안 까고 누구 하나만 걸려봐라. 딱 그런 날이었어요. 범인 성우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핸드폰 좀 잠깐만 빌려주면 안 돼요? 막상 집에 오니까 환청도 다시 안 들리고 걔도 불쌍해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렇게 증언을 이어가던 성우는 갑자기 제가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웃기 시작하더니 진짜 그 표정을 봤어야 됐는데. 아무런 가책도 없이 사건을 말하고 심지어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소년법의 허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공판이 끝이 나고 판사님, 지우 어머님 오셨어요. 촉법 소년이라고 들었어요. 법원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어머니. 지우가 자꾸 꿈에 나와요. 웃으며 증언을 하던 범인과는 다르게 모든 게 다 자기 탓이라며 울기만 하는 어머니. 다 제 탓입니다. 하지만 은석은 그런 어머니에게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석은 다음 재판을 위해 더 열심히 준비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조현병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 얘기지? 이번에는 조현병 진단서를 제출해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성우. 범행 사실 모두 인정하고? 네. 어차피 촉법 소년이니까? 네. 그리고 진단서를 유심히 읽어보던 은석은 너 아니구나. 진단서의 허점을 찾아냅니다. 조현병의 증상은 다양하지. 환청, 환시, 환취, 환촉. 근데 몇 가지 공통적인 건 조현병엔 완치라는 개념은 없다는 것. 오랫동안 집중이 힘들다는 것. 조현병 환자는 집중력이 떨어져 고도의 집중력과 스트레스를 받는 계획살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범행 동기는 조현병이다. 그리고 범행 동기가 거짓인 성우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 하나는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한 경우, 다른 하나는 그 사건에 숨겨진 제3의 인물이 있는 경우. 그것은 이 사건에 공범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숨겨진 제3의 인물. 은석은 이미 이 사건의 범인이 성우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이성을 잃기 시작하자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지. 은석은 성우를 점점 더 조여가기 시작하고 전부 네가 아니었던 거지.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 미리 준비한 성우의 통화 목록에서 얘구나. 사건의 공범을 찾아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다시 보내세요. 하지만 재판부가 무슨 수사기관이야? 왜 이렇게 선을 넘어? 재판부는 수사를 판결하는 기관이지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었고 반드시 있어요, 공범. 증거 있어? 공범이 있다는 수많은 증거를 부장에게 말하지만 부장은 사건을 더 키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제가 직접 잡아오겠습니다. 너 판사야 임마! 다 필요 없고 재판 그대로 진행해. 원칙대로 진행해. 부장님! 이 사건을 일을 키워서도 어떤 잡음이 들려서도 안 돼! 안 나가? 결국 은석은 부장의 말을 무시한 채 공범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 주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에서 백성호 알지? 드디어 공범을 찾아내게 되죠. 조용히 가자. 하지만 공범은 손님과 부딪힌 틈을 타 도주를 시작하고 그렇게 한밤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결국 공범 한예은은 은석에 의해 체포되고 맙니다. 그 후 법원 조사실로 연행된 공범 한예은. 하지만 그녀는 성우와는 다르게 부유한 집안의 아이였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있었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질문에 너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작된 한예은의 조사. 시작하시죠? 백성호랑 무슨 관계야? 성우를 알고 있냐는 은석의 질문에 순진한 표정으로 모른다고 답하는 예은. 하지만 자, 성우와의 통화 내역을 토대로 은석은 예은의 대답에 반박하고 이 정도면 뭐 거의 스토커 수준 아닌가? 묵비권 행사합니다. 모든 불리한 질문을 예은은 변호인을 통해 묵비권을 행사하죠. 이은 백성호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라 형사 책임은 피했어도 너는 달라. 그런 예은에게 은석은 그녀의 심리를 자극하기 시작하고 오늘 오후 백성호 재판 있었던 건 알고 있지? 재판 끝나고 걔가 무슨 말을 남겼을까? 은석의 협박 같은 질문에 예은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사건 당일 사건 현장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입니다. 네가 왜 거기 있니? 증거를 보여주며 예은을 흔들기 시작하지만 엘리베이터 같이 탄 것도 제가 되나요? 예은은 끝까지 발뺌을 하죠. 하지만 판사라고 재판도 없이 사람을 이렇게 막 가둬도 돼요? 지난번 재판에서 5호 처분 받았더라. 그런 네가 그 시간에 PC방에 있으면 안 되지. 은석은 이전의 재판을 이용해 예은을 우선 법원에 가두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조심. 다음 날 역시나 이 사실은 부장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부장한테 보고도 없이 소년 함부로 소환하고 심사원 보내고 낭비야! 법원은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국제사기범도 아니고 고작 미성년자 소년범들입니다. 적어도 법원만큼 제대로 밝혀야죠. 그게 진짜 우리 역할 아닙니까? 은석은 부장에게 팩트로 항변하고 나중에 재판 다 끝나고 나서 아, 법 참 쉽네 우습게 여기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보여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부장은 은석의 너무나도 맞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할 생각인데? 법으로 증명해 보일 겁니다. 엄중하게.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온 은석에게 사무관은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는데 백성호 해외 SNS 계정 대화 기록인데요. 증거에 적혀있는 대화 내용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였고 아무래도 이 둘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우와 예은이 공범이라는 핵심 증거를 포착합니다. 하지만 연화지방법원 소년형사합의부의 판사이 예은을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건은 점점 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해당 기사는 사실 확인된 기사가 아니거든요. 아니요. 강제 그- 연행이 아니고 보호 관찰소 관찰관들과 함께한 집행 관련 조사입니다. 결국 이 사건 차판 앞으로 재배당한다. 은석은 사건 담당 판사에서 보조 판사로 내려오게 됩니다.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차판 서포트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연화 초등생 살인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며 드디어 열리는 재판. 한예은 변호인, 살해 및 사체 유기 사실 인정합니까?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예은은 계획 범죄가 아닌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임을 주장합니다. 심신미약의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고 백성우 보조인, 살인 공조 사실 인정합니까? 저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을 자백했던 백성우는 살인 공조가 아닌 살인 방조로 주장합니다.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살인 방조를 주장합니다. 그렇게 점점 더 그들의 죄를 밝히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각 오전 11시 28분. 법원 측은 둘이 나눈 SNS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사건 현장의 엘리베이터 CCTV 녹화 시간. 그리고 CCTV 녹화 화면도 추가하여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를 유인하여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온 사람은 백성우가 아닌 한예은이라는 사실.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한예은의 범행과 둘째, CCTV 확인했어? 라는 답장으로 보아 대화 내용을 근거로 백성우의 거짓 증언을 둘 사이 범행에 관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모두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저들은 분명 우발적 범죄를 주장할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재판 전 이미 은석이 예상한 부분이었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모든 증거를 모은 재판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한예은과 어떤 관계시죠? 이번에는 한예은의 정신과 주치의를 증인으로 신청한 변호인. 한예은의 상태는 어떤가요? 지속성 망상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속성 망상장애라. 그리고 주치의는 한예은의 경우 피해형 망상장애 환자이며 야, 미안. 그 증상은 작은 일에도 위협을 느끼고 그 일에 더 크게 분노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죠. 그럼 이번 사건이 피해형 망상장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범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변론이지만 전문가의 증언의 경우에는 그만큼 신빙성이 보장되므로 1시간 휴정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재판부는 이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한예은 변호인이 우발적 범죄로 몰아가려고 준비를 꽤 한 모양이네요. 점점 더 재판부가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이건 어떨까요? 백성우와 한예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면 은석은 둘을 이간질하는 방법을 제시하죠. 서로가 서로를 폭로하게끔. 그리고 다시 시작한 재판에서 백성우, 그 당시 정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때 말했던 것처럼 한예은이 그 애 죽이는 거 전 못 봤어요. 우리 둘 다 감옥 안 갈 수 있어. 백성우를 증언석에 불러내 한예은을 폭로하게 하고 그럼 그 모든 게 한예은에게서 시작됐다는 건가? 그의 증언을 한예은이 모두 듣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예은의 증언. 그래서 사체 훼손은 누구의 생각이죠? 백성우야. 걔가 시켰거든요. 역시나 은석의 이간질 작전은 적중하고 한예은은 모든 걸 백성우가 시켰다고 증언을 합니다. 도망낸 건 옥상 물탱크에 버리라고 절 협박했어요. 그리고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법원. 다 너가 알려줬잖아. 서로의 폭로전으로 드디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살해되는 상황을 더는 들을 수 없던 피해자 부모님. 백성우, 한예은의 자진 진술로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윤지후 어머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판결에 앞서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시작되고 피해 망상이니 조현병이니 관심 없습니다. 그저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낯선 집에서 엄마도 없이 공포에 떨다가 먼저 떠났다는 것. 재판장님, 부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되돌릴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말에
재판부는 신중하게 한예은과 백성우의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원한도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살해 대상, 그래도 되는 물건으로 취급하여 그저 살인을 위한 살인으로 끔찍하게 살해하였다. 한예은에게는 소년법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백성우에게는 10호를 처벌한다. 하지만 정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 보였고 피해자 부모님에겐 허탈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에게 교도소가 정말 최선일까요? 아무리 판사라도 그 근본까지 바꿔줄 순 없어. 걱정돼서요. 모든 처분을 받고 어른이 돼서 그 다음요. 판사들에겐 언제나 풀 수 없는 질문만 남기게 됩니다. 그 악랄한 범죄를 자기 자식이 저질렀는데 부모는 참석조차 안 했어.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변하지 않아.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소년심판,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 촉법소년에 대한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 14세 미만의 범죄의 처벌에 대한 내용을 소년심판에서 아주 비판적으로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내용과 같이 촉법소년은 처벌이 최고 2년 보호처분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범죄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리뷰한 내용은 소년심판의 1, 2화의 하나의 에피소드이며 사건을 중심으로 리뷰를 진행했지만 실제 드라마에서는 사건 이외에도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으니 꼭 본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랜만에 작품으로 복귀한 김혜수 배우의 명연기와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드라마 소년심판, 꼭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